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년 700조 원이 넘는 슈퍼 지출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0%대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 취약해진 세수 기반 속에서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와 여당이 대선 과정에서 월급쟁이에게 불리한 현행 조세 체계를 재설계해서 근로자 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년 세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오히려 더 커진 걸로 나왔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넘치는데 깎아줄 여력은 없다 보니까 감세는커녕 앞으로 세금 늘릴 일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첫 소식 정보영 기자입니다. 내년 세입 예산안 중 근로소득세로 걷어들이는 돈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68조 4,511억 원. 전체 국세 수입 중 17.5%를 차지하는데 올해보다 그 비중이 0.2%포인트 증가합니다. 2010년대 내내 14%대에 머물던 근로소득세 비중은 2년 전 17%를 돌파하더니 지난해에는 18.1%까지 치솟아 법인세 비중에 근접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 유리지갑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 그래가지고 뭐 명목상 이름이 오르니까 과표가 거의 오르잖아요. 거기 딱 걸리면 세율이 올라. 국가에서 차지하는 세수 중에 근로소득세 비중이 자꾸 올라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법인세는 작 떨어지고. 맞습니다. 이들 대책은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임기 내내 총 지출을 5% 이상 늘리는 확장 재정을 예고한 가운데 세수 결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몰을 앞둔 16개 조세 지출을 정비해 5년간 4조 6천억 원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지만 카드 세액공제 등 비중이 큰 항목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더 이상 해주지 않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조세 부담을 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조세 저항이 너무 커져서 소득세에 대한 증세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 대통령실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다음 카드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부동산 증세가 거론됩니다. 약속했던 유리지갑 보호는 얘기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이 직장인들의 밥값 지원 사업이 포함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먼저 정부의 시범사업 구상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총 79억 원을 들여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백반이나 덮밥 등 쌀을 활용한 식사나 간편식을 한 끼당 1,000원에 제공하는 건데요. 가령 단가가 5,000원이라면 정부가 2,000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1,000원을 지원해 직장인은 1,000원만 내면 되는 식입니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에서 외식할 때 점심시간에 결제한 금액의 20%를 월 4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야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식비 지원을 해주는 취지가 이해는 되지만 직장인들까지 이 밥값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네, 이번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산단의 근무 환경을 고려했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세금으로 왜 직장인의 밥값을 지원해 주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원금이 풀리면 주변 식당에서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끼니 해결이 어려운 청년과 노년층이 많은 현실에서 굳이 직장인 점심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물가만 자극하고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매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부 대형 슈퍼나 병원 등에서도 쓸 수 있어서 전통시장 지원이라는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줄면서 이 소비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상징이 된 성심당 빵집.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지금까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매장별 매출이 3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매출 상한제도가 없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그런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분들께 돌아가는 몫이 오히려 작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으셨고요. 가맹점에 대해서 연매출을 30억 원으로 제한하자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전통시장 와서 그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 상인들한테도 조금 더 그만한 그 혜택이 돌아오죠. 이제 핸드폰을 편하게 쓰니까 어른들도 거리낌 없이 쓰시고 온누리가 제일 많고 지역 카페보다 온누리가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 폭이 좁아지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체나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좀 신축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 혜택이 없이 30억 미만으로 하면 이거 누가 쓰겠어요? 소비가 진작되기 위해서는 캐시백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할인을 10% 이상 해준다든가 이런 이번 매출 기준을 적용하면 사용처가 1000여 곳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사용처를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오늘부터 금융사가 갑자기 파산해도 예적금을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보장이 됐습니다.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2배로 늘어난 건데 첫날 우려했던 대규모 자금 이동은 없이 차분했지만 금융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연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예금자 보호가 되고 또 어떤 게 안 되는지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 시행 첫날 아침, 은행들은 입구에 입간판을 세우고 대형 포스터를 걸며 분주했습니다. 고객들은 어디에 돈을 맡길지 저울질했습니다. 동네 새마을 금고도 가까우니까는 이용하고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여기 한도 내에서만 했었으니까요. 여기저기 이용하는 데는 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점이 있을 게 예상이 돼서 차라리 이자율이 조금 낮더라도 저는 좀 안전한 시중은행에다가 입금을 1억 원까지 보호되는 건 예금 적금과 보험계약 해약 환급금, 투자자 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예금성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만 원금이 보호됩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펀드나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 채권, 변액보험의 주계약 등이 해당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차가 크지 않고 예금자 대부분이 이미 보호 한도 안에 있어 첫날 자금 이동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만기 도래가 집중된 연말이 분수령이 될 거란 우려는 나옵니다. 국민들께서 처음 1년짜리를 가입하시고 이러면은 12월 달에 이 자금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금융권에 10개월짜리, 12개월짜리, 14개월짜리 이렇게 좀 만기를 좀 분산시키는 거가 우리 시스템의 어떤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금융권에 좀 당부 말씀을. 예금성 금융상품의 만기 다양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은 머니무브 조짐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적은 급여로도 열심히 일한 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올해 상반기분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우선 누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국세청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가구당 최대 115만 원가량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 꽃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4만 원에서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분 안내 대상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며 20대 이하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65.7%가량이 단독 가구로 나타났으며 혹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각각 29.8%, 4.5%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 기간인 내년 3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내년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 재산 등 신청 요건에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국세청은 자동 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요. 다만 사전 동의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반도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지난달 우리 수출이 역대 8월 가운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액은 1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올 하반기 대미 수출 하락세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윤아 기자, 8월 수출액 얼마나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584억 달러입니다. 수입은 4% 감소한 518억 9천만 달러로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면서 무역 수지는 65조 1천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이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1% 늘어난 151억 달러로 지난 6월 기록했던 사상 최대 실적인 134억 달러를 2달 만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동차는 3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인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선박 수출은 11.8% 늘어 3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여파도 컸죠. 네, 대미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8월보다 12% 감소한 8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자동차와 일반 기계, 철강 등 관세 영향을 받는 품목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중 수출도 2.9% 소폭 감소하면서 기존 주요 수출처에서 모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다음 규모 수출처인 아세안 수출이 109억 달러로 11.9% 급증하면서 역대 8월 중 1위를 기록해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출의 최대 버팀목인 반도체가 또 하나의 큰 악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며칠 전에 관보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내 사업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이른바 VEU에서 내년부터 제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절차가 그만큼 까다로워진 건데 이 엔비디아 등 자국 기업은 놔둔 채 우리 기업만 유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예고한 VEU 제외 조치는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입니다. 동시에 미국 반도체 기업 이익을 최우선 보호하고 중국 내에 투자할 반도체 역량을 오롯이 미국 공장에 투입하라고 압박을 넣은 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품목 관세 부과 우려와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한 지분 요구 가능성으로 대미 추가 투자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기대했던 대미 투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였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첨단 반도체는 한국 아니면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압박으로 일단 읽힙니다. 지난번 정상회담 때 미국이 원했던 반도체 부문에 추가 투자 발표가 없는 것들이 일부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 당장 생산 라인이 멈춰서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설비 교체가 어려워질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기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는 엔비디아나 AMD 등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만의 TSMC도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의 피해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와 첨단 장비 통제는 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자립화를 도와주는 역효과만 낳고 있는데요.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두 나라 중간에서 애꿎은 우리나라만 피해를 본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이어서 안지혜 기자입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의 올해 DRAM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올 상반기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 생산법인의 매출은 1년 전보다 36.4%, 판매법인의 매출은 22% 각각 줄었습니다.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에 더해서 현지 경쟁사의 점유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급격히 체력을 키우는 중국과 투자로 압박하는 미국 사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다시 기술 초격차로 꼽힙니다. 새로운 기술, HBM4를 넘어서는 최고 성능의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일단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국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다만 이번 규제가 이미 2년 전에 예고된 데다가 중국 시장 특성상 한국의 반도체 최첨단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애시당초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은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첨단에 크게 의존을 하고 했던 부분은 크게 없을 거예요. 어차피 첨단 제품 한국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미국의 대중국 굴기 견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인 만큼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통과와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는 반도체 업계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우리 증시도 9월 첫날부터 이런 반도체발 악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내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휘청이자 코스피도 3,140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9월 첫날부터 증시가 무너졌군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지난주 금요일보다 1.35% 떨어지며 3,142.93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대 하락을 보인 건 지난달 18일 이후 10거래일 만인데요. 개인이 3,400억 원 규모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700억 원, 기관이 1,900억 원 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5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렬입니다. 외국인 주식 매도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달러 원 환율은 3원 60전 크게 뛰며 139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빠졌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에서 4%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3.01% 내린 67,600원, SK하이닉스는 4.83% 하락한 25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입할 때 미국으로부터 건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소식이 대형 악재가 됐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반도체 주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560억 원 팔자세를 보여 지수가 1.5%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서 9월 반도체주는 변동성이 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위기 앞에서 SK하이닉스는 창사 이후 첫 파업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지난주 끝장 교섭을 진행한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회사 측이 노사 갈등의 쟁점이 됐던 성과급 기준을 두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이 초과이익 분배금 PS로 불리는 이 성과급 규모 어느 정도로 정해졌습니까? 네, 잠정 합의안에는 PS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0%를 모두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급 방식은 성과급을 받는 해에 80%를 먼저 받고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 각각 10%씩 추가 지급됩니다. 임금 인상률의 경우 6%로 책정됐습니다. 전임직 노조와 기술사무직 노조는 이번 주 찬반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노사가 그동안 성과급 기준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왔는데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양측 교섭에도 속도가 붙은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는 열차례 교섭에도 초과이익 분배금으로 불리는 성과급 기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지난 7월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노사는 두 차례 끝장 교섭에 돌입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송현중 SK하이닉스 사장이 참석해 노조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노조 측은 해당 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파업 수순을 밟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자 사측이 느끼는 압박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15년 만에 부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공식 변경하면서 고용 확대보다는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노란봉투법 도입에 이어 안전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과 함께 산업재 처리 기간을 현재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자가 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따져보기 위해 특별 진찰과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등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평균 228일, 길게는 4년이 걸리는데 노동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이를 최대 12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의 백혈병이나 목공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병 등 인과관계가 상당한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단계를 아예 생략하는 식입니다.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재심사와 소송 단계까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도 도입됩니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당장 다음 달부터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 조치가 이뤄집니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은 절도라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내일 임금 체불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노동 안전 종합 대책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출퇴근길 주식 거래가 가능한 이 대체 거래소에서 50개가 넘는 종목의 거래가 오늘부터 추가로 막혔습니다. 대체 거래소 거래량 규제 때문인데 투자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거래만 지원하는 대체 거래소의 무임승차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넥스트레이드가 53개 종목 거래를 추가 정지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업 주도주로 뜨고 있는 하나엔진부터 이른바 캐대언 수혜주로 꼽히는 풀무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과 종가 매매시장 매매체결에서 제외됩니다. 한국거래소 정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매달 말 기준 최근 6개월간의 대체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단일 종목 거래량도 30% 제한받습니다. 지난달 1차, 이번 달 2차 축소에 나선 것처럼 다시 거래량을 맞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15%를 넘는 상황이 오면 3차, 4차 추가 제외 종목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넥스트레이드 입장입니다. 15% 룰에 따른 포함과 제외 조치가 반복되며 투자자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는 비용을 내고 한국거래소 플랫폼을 활용해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기존 인프라로 덩치만 불리는 셈입니다. 시장 감시라든가 공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체거래소에 대해서 무임승차가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는. 다만 출범 반년도 안 된 상황에 시장 규칙을 바꾸는 건 섣부르다는 평도 나옵니다. 대신 한국거래소 거래 시간을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낮춰 점유율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거진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서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권 CEO 간담회 이후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에 대한 회계 처리의 문제를 제기했고 금감원도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